안녕하세요. 머니라고 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운용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자신들이 이제 어떤 주식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시를 내게끔 이제 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월스트리트에서 네로라 하는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엿볼 수가 있죠. 이번에 3분기 포트폴리오가 이제 대거 공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지체할 거 없이 바로 포트폴리오의 내역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 두 장의 사진, 서로 다른 두 개의 하우스에서 내놓은 이제 13F 공시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좀 겹치는 기업들이 많이 있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실 겁니다. 뭐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에서도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똑같이 있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매도했냐 아니면 매수했냐, 이것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왼쪽에 있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AI 기업, AI 테마주로 꼽히는 이 주식들을 처분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들을 다 사들였습니다. 약간 정말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왼쪽에 있는 하우스가 판 거를 오른쪽 하우스에서 받아줬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럼 이 각각의 두 개의 하우스, 그럼 누가 이끄는 기관들이냐?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올웨더 전략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레이 달리오가 창립한 브리지워터의 포트폴리오였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또 PSR의 아버지로 또 유명하시죠. 이 켄 피셔가 이끄는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표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브리지워터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이 AI 기업 5곳에 대해서 모두 매도를 했고요.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각각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27%, 20%, 46%까지 이제 판매를 하면서 상당한 폭으로 이 보유 비중을 줄여 나갔어요. 그럼에도 이 기업들 브리지워터의 포트폴리오에서 보유 순위 탑 10 안에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AI 기업들에 대해서 일제히 매도세에 나섰다라는 것은 분명히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 내용입니다. 이제 피셔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보유한 지분의 변화 퍼센테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거기에 조금씩 한 3%, 2% 이 정도씩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피셔 인베스트먼트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전부 다 보유한 기업들 탑 10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유 주식수가 어마어마한데 이제 시장 가치로 따지면은 저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두 개의 하우스에서 이런 식으로 한쪽은 전부 매도, 한쪽은 전부 매수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둘 다 굉장히 월스트리트에서 전설적인 투자자인데 둘이서 이런 식으로까지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나타나니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건지, AI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해석하는 것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하우스의 이런 차이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이 두 개의 하우스가 서로 전혀 다른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현재 브리지워터는 레이 달리오가 은퇴를 해서 직접 포트폴리오를 매니징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이후에 후계자들이 이어서 그 포트폴리오를 매니징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레이 달리오가 이 브리지워터라는 기업을 만들 때 창시했던 그 투자 철학 자체는 여전히 살아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레이 달리오의 투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레이 달리오, 이 올웨더 투자법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올웨더 투자법이라는 것 자체를 창시한 인물이죠. 이제 올웨더 투자법이 뭐냐? 이제 이름 그대로 all weather, 어떠한 악천후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 라는 그런 접근 방법인데요. 이것이 탄생하게 된 계기 자체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1971년 8월까지 국제 통화 시스템은 미국의 달러화를 금에 고정하고 국제거래의 기축통화로 삼았던 브레턴 우즈 체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달러와 금이 같은 가격이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뭐 금값이 오르면 달러의 가치도 오르는 거고 금값이 떨어지면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달러와 금을 맞교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은 사람들은 보유하고 있던 달러화를 금으로 교환하는 그런 금태환을 요구하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이제 당시에 미국은 무역 적자폭이 증가를 하면서 좀 세계적으로 달러화의 금태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고 들자 이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금 보유고를 지키기 위해서 금태환 정지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우리 이제 금 가지고 있는 금 다 떨어지게 생겼어. 금이랑 달러 이제 바꿔주지 마. 하고 되게 일방적으로 브레턴 우즈 체제를 종료를 해버렸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거를 보고 이제 레이 달리오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근본 이제를 이제 탈피한다고? 이거 되게 국제 질서에 좀 반하는 일인데? 야, 이거 내일 증시 폭락하겠다. 달러 가치 완전 쭉 떨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켜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달러랑 금이랑 맞교환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달러를 더 사야겠구나. 이제 금보다 달러를 더 높게 쳐주는 식으로 이제 오히려 전혀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제 하락할 것으로 생각했던 다우존스 지수는 4%나 급등을 했고요. 오히려 금값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이 닉슨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닉슨 랠리가 벌어진 것이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레이 달리오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를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에 대해서 레이 달리오가 내렸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 이벤트 자체가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만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이에 따라서 레이 달리오는 이 이후로 자신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 이해할 수 없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자신의 투자 철학을 잡게 됩니다. 그 결과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올웨더 전략인 것이죠. 무려 25년에 걸쳐서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법을 계속해서 개정하고 계속해서 보완하고 하면서 이 전략을 완성해 나갔는데요. 이 전략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쉽게 말해 이렇게 2x2 그래프를 그려놓고 4종류로 자산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장에 있어서 올라가는 국면이냐 떨어지는 국면이냐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올라가는 국면이냐 떨어지는 국면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각각의 상황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자산의 종류를 이 4개의 셀에 해당을 해놓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에 맞춰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아지는 국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바로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는 채권 등의 이런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포트폴리오에서 이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웨더 전략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칸에 들어오는 자산을 일부 매도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3칸에 들어오는 자산을 일정 부분 매수하면은 계속해서 25, 25, 25, 25라는 균등한 비율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이제 이것에 입각해서 브리지워터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매니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왜 이 하우스에서 이 AI 기업들을 전부 매도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이 AI 랠리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만 보아도 지난 몇 년간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주가가. 그리고 이 매그니피센트 7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AI 기업들이 이 랠리에 힘입어서 말도 안 되는 성장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 AI 주식들 성장하고 있는 국면에 해당하는 바로 여기 이 칸에 들어오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 해당 자산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비중이 올라갔으니 이제는 AI 관련한 주식 좀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지워터가 이런 맥락에서 AI 관련주를 판매를 했다면 그럼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왜 그 AI주를 다 사들인 걸까요? 밸류에이션도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지금 오를 대로 오른 거 아닌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너무 크게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캔 피셔가 어떤 투자자인지 그의 투자 성향은 어떤지 그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납득이 되는 그런 매수 내역입니다. 일단 앞서 이제 캔 피셔가 PSR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PSR, Price to Sales Ratio, 주가 매출 비율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3대 지표가 있는데요. PER, PBR, ROE가 3가지가 꼽히죠.
PER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수익으로 나눈 값을 의미를 하고요. PBR은 시가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을 의미를 하고, ROE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을 의미를 합니다. 이 밸류에이션 매트릭은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증시에서 활용이 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지표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지표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성장주를 투자를 할 때는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성장 스타트업의 특이 뭡니까? 자기 자본은 없고 아이디어만 있고, 아직은 적자 구간에 머물러서 제대로 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뭔가 혁신성은 있고, 이게 앞으로 뭔가 폭발적으로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이 어떤 실적 수치만 놓고 보면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겁니다. 캠피셔는 이것을 보고 PBR이고 PER이고 이게 성장 스타트업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들어맞는 게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장주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이 PSR입니다. 매출로 시가총액을 나눈 값인 것이죠. 통상적으로 PSR이 1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제 그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었다,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PSR이 1 아래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PSR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면 항상 그 매출이 좋은 성장세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요.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단서 조항이 달리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것들이 성장주에 해당을 하죠. 이런 기업들은 사업 초기에는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대부분의 돈을 기술 개발 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R&D에 재투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경우도 정말 빈번하죠. 대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한번 시장에 안착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은 이후로는 소프트웨어 관리 비용이나 약간의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는 매출 증대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커링 레비뉴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전에 내가 미리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면은 나중에 정말 폭발적으로 수익성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성장주 투자 전략이 시작이 되었고, 이 PSR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 스몰캡은 별도의 투자 카테고리로 잘 분류되지 않았었는데요. 워낙에 변동성도 높고 위험도 컸으니까요. 근데 앞서 언급된 이런 PER, PBR 등의 지표 대신에 이런 성장주를 평가할 수 있는 PSR이라는 또 새로운 밸류에이션 매트릭이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스몰캡 혹은 그로스 스톡이라고 불리는 투자 부문이 좀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또 캠피셔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단어 중 하나가 월스트리트의 아주 대표적인 강세론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어느 정도로 강세론자이냐면은 이 한창 경제위기가 심했던 2008년 이때에도 지금은 파티의 때다, 주식을 사십시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캠피셔는 굉장한 강세론자인데요. 모두가 경기 침체를 우려했던 2023년에도 캠피셔는 홀로 올해 좋을 거다, 주식 사라, 증시에 지금이 들어가야 될 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단순히 캠피셔가 그냥 무조건 강세만을 반복해서 외치는 앵무새여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는 이제 어떤 시장의 장기적인 우상향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코멘트들을 주기적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단기적으로는 하락장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때마다 이제 캠피셔의 어떤 여러 코멘트들이 욕을 먹을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다만, 어찌됐든 캠피셔는 미국 증시는 어찌됐건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해서 회복하고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캠피셔의 어떤 투자 철학을 고려했을 때 이번 AI 주식에 대한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AI 리스크가 많다고? 아니다. 어차피 기다리면은 오를 거다. 이 AI 기업들 매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의 매출 성장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당장 밸류에이션 높다 어떻다 하는 이런 몇 가지 리스크들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차피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강한 확신을 가지고 AI주를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의 관점 이렇게 엇갈린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봤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AI 시장
우리가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지점과 어떤 우려해야 되는 점들이 있는 걸까요? 사실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너무 헷갈리기 짝이 없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어떤 한 CEO, 이 C3.AI의 CEO인데요. 그 사람은 이제 AI 밸류에이션은 반드시 버블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AI 종목은 버블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ECB에서는 이제 펀드들이 현금을 계속해서 소진해 가고 있어서 AI 주식에 이제 버블이 우려가 된다, 이런 코멘트를 하기도 하고, 이거 보고 있으면은 뭐 그래, AI가 버블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게 좀 너무 헷갈리죠. 그럼 한번 이 AI 산업에 대해서 불 시나리오와 베어 시나리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AI 시장이 일단 여전히 좋은 이유, 계속해서 돈이 거기에 쏟아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 지출이 많다는 것, 우려점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돈이 많이 쓰이는 곳에서 뭔가 가치가 창출이 안 되기가 더 어렵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파이가 커지고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투자 기회 분명히 생겨날 수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그 시장의 어떤 규모 자체가 꾸준히 그리고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AI 산업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점 중 하나이긴 하고요. 또 하나, 이 AI의 밸류 체인 아직 막 시작했을 뿐이라는 점 또한 AI 투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희의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IPA 밸류 체인이라고 언급되기도 하는 이 인프라에서 플랫폼에서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는 이 밸류 체인 단계에서 아직 뭐 인프라나 플랫폼 정도까지밖에 이 확장이 되지 않은 것이니 점점 이 시장 자체가, 이 밸류 체인 자체가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전망으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IPA 밸류 체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대표적으로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즐겨 하시고 뭐 또 저 같은 경우에는 LCK 보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이 리그 오브 레전드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죠. 하나의 게임인데 최종 산물로서 이제 소비자가 소비하게 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인데, 이걸 만드는 기업 라이엇 게임즈입니다. 그럼 라이엇 게임즈는 이 게임을 어떻게 만드냐? 바로 AWS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 AWS가 하는 역할이 바로 플랫폼으로서 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AWS는 어떻게 그 플랫폼 역할을 수행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생긴 데이터 센터, 여기에 들어가는 GPU라던가 뭐 각종 인터커넥션 장비라던가 혹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에너지라던가 이런 인프라 기업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제 AWS라는 플랫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인프라, 그걸 바탕으로 한 AWS라는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그것에서 또 생산이 되는 최종적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애플리케이션 산물, 이런 식의 구조가 바로 IPA 밸류 체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A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이제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AI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클라우드를 만드는 이 클라우드 3사와 또 메타까지 껴서 이 기업들을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이기도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하죠. 뭐 이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애플이나 어도비나 뭐 심지어 이제 뭐 맥도날드, 웬디스 같은 프랜차이즈들도 AI를 자사 매장에 적용해서 뭐 주문 정확도를 올린다던가 뭐 이런 적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바로 애플리케이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이 정도까지, 이 인프라와 플랫폼까지만 본격적인 AI 산업의 밸류체인 확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는 또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밸런스에서도 돈은 어디 가지 않는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에 붙어 있어라, 이런 식의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되는 그 자본 지출에 대해서 그 규모가 크다라는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긴 한데, 사실 이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 워낙에 현금 보유고가 좋고 이 기업들의 어떤 현금성 자산이 여전히 꽤나 넉넉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할 일인가 싶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성 자산이 최근 들어서 막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뭐 이 기업이 유통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현금성 자산, 뭐 자본 지출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 현금은 오히려 더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빅테크들이 뭐 마냥 생각 없이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만큼 이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도 좋으니 좀 더 그냥 여유를 가지고 이 많이 들어간 현금이 어디까지 이 밸류체인을 확산하는 데 쓰일지 좀 지켜봐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반대로 이 AI 시장이 어떤 어려움을 마주했냐, 그 베어 시나리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 눈에 띄는 지점 중 하나는
바로 이 AI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 AI에 대한 투자 열기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디인포메이션에서 최근에 나온 보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신테시아에 최근 진행된 투자 라운드를 예로 들었어요. 이제 이번에 진행한 투자 라운드에서 신테시아는 1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는 21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7천만 달러 가량의 이제 반복 매출을 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신테시아는 현재 이제 PSR이 약 30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서 PSR이 뭐 1보다 낮으면은 저평가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0배라고 하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오버밸류에이션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요. 지난해 상황과 비교하면 뭐 선녀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해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그 멀티플이 80배까지도 올라왔었고요. 이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멀티플이 200배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AI에 대한 이 투자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좀 감이 잡히시죠. 이렇게 막 100배, 200배까지도 우습게 나오던 상황에서 이제는 이 AI에 대한 투자 밸류에이션이 30배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이거를 크게 두 가지 좀 방향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AI 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 열기, 투자 관심도가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자금이 좀 들어가는 속도가 늦춰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우려점으로도 이걸 해석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팩트는 AI 시장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임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과열되었던 게 어느 정도 정상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투자자들도 좀 더 옥석가리기에 나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당장은 현금 보유고 수준을 고려했을 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본 지출이 늘어가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 IPA 단에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뭔가 성과가 나오고 수익을 계속 내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이제 AI 시장에 있어서 충분히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메타버스 산업만 봐도 이 최종 끝단 애플리케이션 산업에서 소비자들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이 시장 자체가 금방 침체해 버렸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예시를 찾아볼 수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AI 랠리와 함께 메타버스 시장도 많이 회복을 하긴 했었는데 메타버스 시장 그 팬데믹 시작과 함께 엄청난 붐을 일으키면서 막 그때 밸류에이션이 한창 막 높았었는데 이때 정작 뭐 제대로 된 메타버스 기기도 안 나와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게임이나 뭐 활용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네? 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주가 메타버스 기업들 주가가 아주 급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AI 관련주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본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기업 단에서 이 AI를 그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얼만큼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숫자가 찍혀줘야 되는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도 그런 모습이 만약 안 나온다 하면은 이제 메타버스가 고점에서 쭉 떨어졌듯이 AI 관련주들도 이제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레이 달리오가 창립한 브리지워터와 켄 피셔가 이끌고 있는 피셔 인베스트먼트 두 개의 포트폴리오에서 나타난 AI 관련주의 그 매수 매도 내역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분기에 나오게 될 이 13F 공시에서는 과연 두 하우스가 어떻게 좀 성과가 엇갈릴지, 어떤 식으로 희비가 엇갈릴지 이런 것들도 좀 재밌게 지켜볼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그 NH나무증권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의 내용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머니네버 슬립에서는 매 분기 이 13F 공시가 나올 때마다 10개의 하우스에서 10명의 투자 대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번 분기 주식들을 사고 팔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투자 대가들의 인사이트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다면은 NH나무증권 앱 통해서 저희의 콘텐츠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머니네버 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